돌궐이 30년간 짧은 통일 시기를 뒀다가 소돌궐과 동돌궐로 분리가 됩니다. 이걸 하나의 나라로 하기에는 너무 영역이 넓습니다. 또 여러 족장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하나의 집안에서 패권을 가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몽골 고원에 있던 동돌궐과 두강 사이의 땅에 있던 서돌궐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중원에 있었던 제국가는 동돌궐과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중원의 수양제는 동돌궐의 계민 카건하고 동맹을 체결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동맹 체결을 하기도 하고 화번공주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조공 관계를 맺기도 하고 여러 관계를 했다는 거죠. 왜 그럼 동돌골과 동맹을 체결했냐면 이쪽 청해 지방에 있었던 토요콘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이 감숙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돌골과 이렇게 동맹을 체결했었던 거고 또한 고구려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동돌골이 중간에서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동돌골과 동맹 체결해서 잠시 평화를 가진 다음에 고구려를 손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수 다음에 당 이연과 이세민이 등장을 하죠. 이때는 수양제가 살해되고 잠깐 혼란기가 있었거든요. 그 혼란기를 정비하고 들어선 게 당인데 그때 이연과 이세민 부자가 돌궐 기마병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장안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획득을 해요. 양현감이라는 사람이 같은 선비족 그 관롱 집단의 일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후나라를 몰락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 몰락하는 상황에 누가 먼저 장안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연과 이세민, 특히 이세민이 이 돌궐의 기마병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장안에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세워졌을 때 초기에는 돌궐의 기마병을 얻어서 세력을 잡았으니까 돌궐의 속국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속국이라는 얘기는 뭐죠? 조공을 해야 되겠죠. 조공 물자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힐리카간의 요구로 대량의 물자를 제공해야만 했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 물자도 제공을 하고 화번공주도 보내고 했겠죠. 이런 상황에 당나라가 상당히 세력을 얻게 됩니다. 당태종 그리고 고종 즉천무시절 그리고 당현종 시대까지 당나라가 전성기를 누려요. 그 전성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이 동돌궐이 약해지게 됩니다. 소돌궐 혼란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권력 공백 상태가 생기죠. 그때 당나라가 고구려 후손 고선지를 서역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죠. 동돌궐이 혼란에 빠지니까 당나라가 최전성기를 누리게 됐다. 그래서 서기 751년에 탈라스에서 이슬람 제국과의 쟁투를 하게 되고 여기서 고선지가 패함으로써 잠깐 동안의 영역을 차지했던 것도 잃게 되는 거죠. 몇십 년간 서투르키스탄까지 당나라 영역이 있었다가 이 탈라스 전투에 패함으로써 여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돌궐, 소돌궐이 혼란이 있다가 제2돌궐을 일으킨 사람들이 생겨나요. 길퇴긴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쥐어가지고 몽골고원에서 제2돌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돌궐이 남긴 아주 유명한 비문이 있습니다. 길퇴긴 비문이라고 하는 건데 길퇴긴이 남긴 여러 비문에 의해서 이 돌궐 사람들이 몽골에서 있었고 고구려의 관계가 어떻고 당제국과는 어떤 투쟁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고 그런 얘기가 이 비문에 남겨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 집회에 보면 비문에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비문 또는 조각상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카자흐스탄도 카자흐족, 그러니까 투르크족의 일원이니까 투르크족이 자기네 조상들이 몽골고원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화폐에도 이렇게 넣어서 표시를 하고 있고 자신들이 유목제국의 후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폐에도 철갑을 두른 기마병이 이렇게 있죠. 길택인 비문이 있고 또 하나의 돈유쿠크 비문이라는 게 남겨져 있습니다. 돈유쿠크란 사람은 제2돌궐 시대의 명재상이었는데요. 카프칸과 빌케카가 두 명의 카간을 보좌를 했고 당나라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중원의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과의 관계 또 소구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돌궐 어떻게 자리에 생존할 수 있죠? 당나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죠. 당나라에 가서 정기적으로 약탈도 해오고 때로는 당나라를 위협해서 조공을 받아야 그런 물품을 가지고 소구두인한테 맡겨서 서역과의 통상을 통해서 나라의 부를 일구는 그게 돌궐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거고, 또 불교와 만이교가 들어온 데를 반대를 했다. 당나라와 관계를 하다 보면 도교나 불교랑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종교를 반대한 역할을 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돈유쿠그 비문에 있는 거죠. 성을 쌓는 자 기필코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돈유쿠쿠의 발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기록된 것은 신당서와 구당서에 나오는 건데, 징기스칸이 했다는 말 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유목민족들이 늘 내세우는 거죠. 정주하면 자신들은 망할 거고 자신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스스로를 자각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한테 이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이들은 유라시아 유목민족 최초로 문자를 제정합니다. 이 돈유쿠쿠 비문 또는 길태기 비문에는 한자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고유의 문자로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유목민족들은 문자라는 게 없잖아요. 스키타나 흉노나 유년 같은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돌궐 문자는 룬 문자, 오르혼 문자, 돌궐 문자 등으로 불려요. 이 사람들이 발명을 해가지고 이 비문의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모음 4개, 자음 34개, 총 38자의 문자가 있다. 그래서 오르혼강 주변에 몇 개의 부문이 남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몽골고원에 있었던 동돌궐은 혼란을 맞이해가지고 사라지게 되고, 소돌궐은 세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쪽 중가르 초원이나 어느 곳에 있었던 위그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몽골고원에 와서 돌궐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위그르라는 말은 중국 사세에서 원홀, 위홀, 회홀, 회골, 외호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위그르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이 한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회홀, 회골, 원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그르란 사람들이 북방에서 힘을 쓰게 되죠. 위그르와 당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안사엔 아니죠. 당나라의 전성기를 무너뜨렸던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안사에난을 일으켰던 안녹산이라는 사람은 성은 강이고 아명은 안락산이죠. 이 사람은 상업을 주로 했던 송호두인과 북방 족속이었던 돌고린들의 혼혈이었는데 현정의 총애를 받아서 세계 절두사를 역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안락산의 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당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당나라가 위그르에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 유주지방, 하북지방을 정벌을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3천 명의 기병대를 파견을 해서 유주 또는 야고보가 이끄는 4천 명의 기병이 낙양을 오게 됩니다. 오게 될 때 처음에 약속은 도시는 보존을 해달라. 백성들을 그냥 살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와서 성을 약탈하고 방어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낙양에 있었던 안사에 난 일부 병력들이 장안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그 쳐들어왔을 때 당현정과 양귀비가 촉으로 막 피난을 가고 있었죠. 피난을 가고 있었던 그때에 당현종의 아들이었던 이형이라는 사람은 위그르에 가가지고 위그르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장안에 쳐들어온 그 안녹산의 군대를 몰아내게 돼요. 그럼 거기도 대가가 있겠죠. 그래서 당으로부터 영무위원 빌케 카간으로 책봉이 되게 되고, 거기에 또 막대한 공물을 당나라는 위그르에 바쳐야만 했겠죠. 그래서 위그르는 2,000필의 말을 당으로 보내고 수석 고문관을 대표로 한 2,000명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이라는 것은 결국 병사들을 보냈다는 거죠. 2,000명의 유목 기사들을 당으로 보내서 장안에 있었던 야녹산의 무리들을 쫓아보내고, 그러고 나서 당은 당연히 막대한 공물을 위그르에 보내게 됩니다. 또 한편에는 화본공주가 가게 되겠죠. 이때 갔던 이 화본공주는 진짜 공주가 갔습니다. 이때 갔던 공주가 영국 공주인데요. 숙종 이영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주가 간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전에 간 화본공주들은 공주가 아닌데 같은 이씨 집안의 어떤 여인 이 정도였는데, 이 영국 공주는 실제 공주에 가가지고 위그르 카간의 황후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진짜로 카간의 황후 정도로 자리 잡을 정도로 당나라는 이렇게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당나라는 막대한 공납품을 위그르한테 보내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화본공주를 보냈다는 거죠. 하만공주, 태화공주, 홍하공주를 당나라에서 위그르에 또는 토요콘에 보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막대한 공납품이 당으로부터 위구르로 가잖아요. 그러면 위구르가 받았던 비단 이런 것들을 물론 일부 귀족층은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수요가 얼마 안 될 거고 당연히 서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이 필요한 건 당이 얻었던 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과 비단이 교역이 되었다. 그래서 견마 교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과 위그르가 상생 관계를 하게 됩니다. 말이 오고 차나 비단, 곡식 같은 것들이 위그르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연계하는 역할을 소구두인들이 주로 했다. 장안에서도 출발해서 안시를 거쳐서 우르무치를 거쳐서 돌골 지역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위그르 사람들은 몽골 고원과 신강 지역, 이 지역을 영위하면서 그들의 화려한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수도는 오르두 발리크였는데요. 현재 카라발루슨 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여기 오르콘 툴강 상류 지역에 건설한 도시인데 이곳이 나중에 몽골에서도 카라쿠루미 지었던 그 근처예요. 도시를 지으려면 강가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르혼강, 툴강 지역에 도시를 만들게 되고 관료나 소구도 상인들이 정주민들이 사는 상징적 도시입니다. 돌고린들이나 위그랜들은 초원 민족이기 때문에 도시가 필요 없죠. 게를 지어서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게 이들이었는데 제국이란 걸 만들다 보니까 제국에는 관료가 있고 종교인이 있고 상인들이 머물러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처럼 했던 거죠. 위그랜들이 살고자 하는 도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수도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관료들이 머물기 위한 장소로서 수도 오르도발리크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또 781년에는 만이교를 들여오게 됩니다. 만이교는 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조로스트교에서 파생된 종교예요. 그 만이교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몽골 고흥까지 와서 이 위구르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 거죠. 위구르도 오래가지 못하고 몰락을 하게 되는데 서기 840년 몽골고원에는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천재지변은 추워지는 거죠. 추워지면 몽골고원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고 또 이 중가르 초원에 있었던 키르키즈 연합군들이 위구르를 쳐들어옴으로써 여기 몽골고원에 있었던 많은 위구르인들이 각지로 퍼지게 됩니다. 위구르인들은 천산 남쪽으로 가고 하서 해랑으로 가고 만주리아로 가고 중원으로 가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위구르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목민족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피난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유목 기마병이기 때문에 이들이 침공을 하는 거죠. 만주를 침공을 하고 중원을 침공을 하고 하서해랑을 침공하고 천산 남쪽을 침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침공을 하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840년이 어떤 역사냐면 당나라 말기예요. 당나라 말기에 유구르들이 북방에 쳐들어오니까 이 당나라 말기 역사가 5대 10국이거든요. 그러니까 5대 10국이 만들어지게 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진 게 유구르가 아니겠느냐. 또 만주로 이들이 침략을 함으로써 여기에 있었던 발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거죠. 이후 3세기 동안 이 지역은 대혼란에 접어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40 이후에 위구르가 일으킨 파도가 뭐냐면 위구르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당나라가 멸망을 해서 907년에 황소유한 당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거란, 여긴 거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위구르 사람들과 여기 살던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란이 흥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고 신라도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위구르가 이동을 할 때 이 동아시아 지역은 대혼란기 대분열의 시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세계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서쪽부터 카라카니드 그리고 카라호자 왕국 그리고 칸스 왕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라카니드는 수도는 카시가루, 카슈가루가 있었고요. 카라한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 카라호자 왕국은 여기 저지대에 있는 투르판, 쿠차, 이디쿠트 왕국이라도 하고 유구르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다. 이곳이
상당히 사람이 살기 좋은 천산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고, 이 하서 해랑 지역에 간수 왕국이 생겼는데 유구르라고 불립니다. 원래 위그르의 후손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위그르 사람들은 여기 이 간수성에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이 현재 유구르족이라고 불리거든요. 요 사람들이 본래 위그르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이 몽골공원에서 이주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바람, 여긴 초원지대가 아니거든요. 사막과 오아시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아시스에서 농업을 하는 정주민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날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위구르라는 것은 여기 하서 해랑에 살고 있는 아주 소수의 민족의 이름이고 이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고 불리거든요. 여기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삽니다. 몽골족도 있고 회족도 있고 위구르족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원래는 이쪽에 살던 일부 사람들이 가서 정착민 지역이죠. 2010년 기준으로 인구가 2,100만 정도 되고요. 튀르크의 위구르족이 45% 되고 그 위에 한족이 40%, 이슬람화 한족이라서 해족이 4.5%, 지금은 한족이 50% 이상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강 위구르 자치 지역은 동서교육의 길목으로서 예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상품이 이동을 하죠. 장안에서부터 이 천선남도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상품도 이동을 했고 또 불교가 인도 서북부 지방, 간다라 지방에서 이 길을 따라서 이주를 했죠. 서육이라는 재미있는 소설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화염산이 나오잖아요. 손오공이 부채로 불을 껐다고 하는 그 산, 그 화염산, 불타오른 것처럼 보여서 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쿠차 캐줄석굴 같은 데도 불교가 전파되던 과정에서 생겨났던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 종교도 보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지나가던 장소이기도 하고 여러 혼혈이 일어났던 종교가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했던 동서교역의 길목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강 위구르가 중국 문화권과 다른 이유, 지금은 중국의 영역이긴 하지만 다른 이유가 뭘까를 보면 중세 위구르와 근대 위구르는 다른 사람이다. 중세 위구르는 하소해랑 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고 현대 위구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냥 위구르라고 붙일 뿐이지 원래 위구르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나중에 몽골 제국에 흡수돼 가지고 차가다의 한국에 이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산 북쪽에 살던 사람들과 동일한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천산 북쪽에 살던 사람이 넘어온 경우도 상당히 많아 있었고 중앙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인도 유럽어를 쓰는 어떤 계통의 사람들 또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도 있고 또 투르크 족속도 있고 몽골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중요한 건 얘가 이슬람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신강 위구르라고 붙이지만 위구르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에 이 위구르가 있었던 당나라 당시에 있었던 위구르의 이름을 가져다가 붙였을 뿐이지 여기가 위구르인만의 땅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지금 중국 영역이 된 것은 1759년에 청걸륭제가 이쪽에 침입함으로써 청나라 영역이 되죠. 그러다가 청제국 말기에는 여기 상당히 혼란 시기가 있었어요. 중화민국에서 여기를 관리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1944년에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 잠깐 생겼다가 5년 후에 중국 공산당이 여기를 공격해서 병합을 해서 오늘날 중국의 영역으로 이루고 있죠. 정리해보면 중세유구르는 몽골 제국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중세유구르는 몽골 고원에 있었고 그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여러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몽골 고원에서 몽골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몽골족들이 위구르 족속들을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위구르가 갖고 있었던 여러 지식들을 몽골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칸의 가정교사로 활동하는 등 몽골의 지배층의 수준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위구르는 초원 지식층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문화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구르어는 몽골의 공식 외교 언어로 자리 잡게 되고요. 또 위구르 문자가 몽골 제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위구르인들은 최초로 소고드 문자를 개량해가지고 자신의 고유 문자를 만들어냈는데요. 4개 모음과 14개 자음으로 구성됐다. 아랍 문자는 팔레스타인하고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서 원래 탄생된 게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가 페르시아를 거쳐서 소구드 사람들이 소구드 문자로 만들게 됐고 그 소구드 문자가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위구르 문자가 만들어지고 위구르 문자를 기초로 해서 몽골 사람들이 자신의 문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몽골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만주 문자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 문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위구르 문자가 굉장히 중요했고 위구르 문자 첫 시작은 아랍 문자였다라는 거죠. 또 목간이 종이의 문자를 기록했다. 여기 있는 문자가 바로 만주 문자거든요. 이 만주 문자가 위구르 문자에서부터 출발해서 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구르 사람들과 고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36권에 이런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회해교도는 의관이 보통과 달라서 사람들이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바에는 마땅히 우리 의관을 쫓아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조회 때 회해도에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회해교도가 조선 땅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입은 의관이 보통하고 달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혼인하기 어려워하니 마땅히 조선 사람들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혼인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그들의 회해도에 기도하는 의식도 없어야 된다. 아마 세종 이후에는 그 회해족들의 기도하는 문화도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조선에 흡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온 나라에서 고려에 찾아온 위그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조선에 흡수됐다는 거죠. 몽골의 다루가치나 공주를 따라온 위그린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회해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회해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원나라의 위그르는 생목인으로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제생목인들의 부류죠. 고려인도 제생목인이었고 소구드인, 위그르인 다 생목인이었거든요. 몽골족이 최고의 지배층이었고 두 번째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북경에 있던 위그르인들이 고려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위그르인들의 후예가 덕수장씨의 시조 장순용, 경주 설씨의 시조 설손 같은 사람들이 임천희 씨가 위구르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고려의 개성에는 예궁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었다. 그러니까 고려 때 원나라 때 회해족들이 고려에 많이 찾아왔고 그들이 꽤 살고 있었고 조선에 넘어와서도 그들이 회해인으로서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